보호자분 계십니까? 원칙의 장군이라 불리는 도윤종합병원 원장. 9개월째 밀린 병원비를 받으러 찾아간 곳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열리고 그가 마주한 건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갔는데요.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다가 셔츠 안쪽에서 비친 은목걸이를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도 그거 있네요. 우리도 똑같은 거 있는데. 그 순간 남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길거리 상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싸구려 은목걸이였어요. 뒤에 새겨진 날짜와 이름이 다르면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심장이 왜 미친 듯 뛰고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빗속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계신 그 자리에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도윤종합병원 본관 15층 원장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바깥 복도에선 간호사들 발소리와 카트 바퀴 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지만 그 방 안에만 들어서면 공기부터 달라졌지요. 짙은 원목 책상 위엔 결제 서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벽엔 시계 하나만 군더더기 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겨울 도심 풍경까지 지나치게 정돈돼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 방이 꼭 주인을 닮았다고 느낄 만큼 빈틈이 없었어요. 강태욱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화를 내더라도 얼굴빛 하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큰 소리를 낼 때보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을 때가 더 무서웠습니다. 병원 안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원장님은 원칙 앞에선 가족도 예외가 없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래 일한 직원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도 친척이 입원비를 며칠 늦춰 달라며 찾아와도 태욱은 감정보다 서류를 먼저 봤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기록을 다시 넘겨본 뒤 늘 비슷한 말로 대답하곤 했지요. 병원은 마음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냉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오래 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말 속엔 무심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 사람 사정을 봐주기 시작하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병원 안에서 너무 오래 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냉정하려 했고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요.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무과장 박민석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고 태욱은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장에서 손이 멈췄지요. 장기 미수금 환자 보호자 현황. 그중 맨 위에 올라온 건 소아심장과 환자였습니다. 보호자는 엄마 한 사람, 미납기간은 9달, 금액은 360만 원이었어요. 태욱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연락은 했습니까? 민석이 곧장 대답했습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등기 우편도 반송됐습니다. 태욱의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돈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종합병원 전체로 보면 36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9달 동안 병원 연락을 전부 피했다는 건 그에게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책임을 미룬 시간, 설명을 피한 시간, 누군가의 선의를 당연한 듯 밀어붙인 시간. 그는 그런 종류의 침묵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상태 때문에 그동안 진료를 완전히 끊진 못했습니다. 응급으로 들어온 적도 2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대로 두면 원무 쪽에서도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태욱은 서리를 덮고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 겨울빛이 안경 너머로 스쳤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얼굴 위로 피곤한 그림자가 지나갔지요. 보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록상 엄마 혼자입니다. 야간 일을 한다는 메모가 있고요. 주소는 재개발 예정구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낡은 골목. 겨울이면 다른 동네보다 해가 더 빨리 지는 집들.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법무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욱의 손이 다시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천천히 종이 모서리를 눌렀지요. 민석은 그 침묵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지금 숫자가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잠시 뒤 태욱이 말했습니다. 주소 줘보세요. 민석이 순간 눈을 들었습니다. 직접 가시게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요? 태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상 위 만년필을 가지런히 맞춰두고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는 손길로 코트를 집어들었지요. 늘 그렇듯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민석은 그 뒷모습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원장실 문이 닫히자 태욱은 복도 끝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목걸이 펜던트를 만졌지요. 차갑고 얇은 금속의 감촉. 길거리 상점에서 흔히 팔던 싸구려 은목걸이였습니다. 닳고 긁혀 윤기도 거의 죽어버린 오래된 물건. 누가 봐도 대단할 것 없는 그 목걸이를 그는 20해가 넘도록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 누가 물으면 아마 그는 별뜻 없는 오래된 물건이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대답을 피했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서 입으로는 끝난 일이라 말하면서도 손은 가장 먼저 그 자리로 갑니다. 태욱에게 그 목걸이가 딱 그랬습니다. 그는 곧 손을 뗐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남자는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차갑고 반듯했습니다. 누가 봐도 흔들림 없는 병원장.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지요.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도시는 아직 한낮인데도 겨울빛 때문에 일찍 저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고 태욱은 창밖을 보면서도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굳이 직접 안 가셔도 되십니다. 태욱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지요. 아이가 아프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도 병원비가 9달이나 밀렸다면 이유가 있든지 변명이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속으로 다른 말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몰린 사람의 얼굴은 직접 봐야 안다고 정말 무책임한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궁지에 몰려 말조차 못하는 사람인지 눈을 보면 대강은 알 수 있다고요. 차는 점점 오래된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길은 좁아졌고 벽은 낮아졌고 창문엔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담벼락 끝 전단지는 바람에 반쯤 뜯긴 채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낡은 다세대 주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벽돌 외벽엔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고 계단 난간엔 녹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 맨 꼭대기 옥상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 문 근처가 보호자 주소였지요. 민석이 먼저 나서려 하자 태욱이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원장님 혼자 가시기엔
태욱은 혼자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벽 틈으로 스며든 겨울 바람이 복도 바닥을 얇게 훑고 지나갔지요. 옥상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문 앞엔 아이 운동화 한 켤레가 빗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낡고 발등 부분이 닳아 색이 거의 죽어버린 신발이었지요. 태욱의 시선이 거기서 한동안 멈췄습니다. 그 작은 신발이 이상하게도 그 집안의 사정을 말없이 보여주는 듯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고개를 들어 녹슨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안에 누가 있을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문 앞 공기만은 벌써부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마치 그 안에 누군가가 숨을 죽인 채 문 밖 기척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욱은 손을 들어 놓고 하려다 다시 한번 목걸이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는 왜 그 순간 그 낡은 목걸이를 먼저 찾았는지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녹슨 철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강태욱은 그 틈 사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끝내 연락을 끊은 보호자의 얼굴을 보게 되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먼저 보인 건 어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손 하나가 문고리를 꼭 붙잡고 있었고 그 아래로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아이는 한눈에 봐도 많이 작았습니다. 앞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볼은 추위에 튼 건지 붉게 올라와 있었어요. 품이 한참 큰 검은 니트는 어깨에서 툭 떨어져 있었고 소매 끝은 손등을 반쯤 덮을 만큼 길었습니다. 얼굴엔 먼지 자국 같은 게 옅게 남아 있었는데 그게 더 애처롭게 보였지요. 강태욱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 아이 엄마를 먼저 보게 될 줄 알았거든요. 병원 연락을 끊은 사람, 책임을 피한 사람,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문을 열고 선 건 이렇게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문을 더 열지도 그렇다고 닫지도 못한 채 그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어른이 무서운 건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울거나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어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어린애답게 겁을 내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진 아이답게 조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태욱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일하러 갔는데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엄마는 지금 집에 없고 이 아이는 그걸 혼자 설명해야 하고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라는 게 다 들어 있었지요. 태욱은 조금 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 밤에요. 많이 늦니? 아이는 잠깐 입술을 만지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가끔요. 그 가끔이라는 말이 태욱 귀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늘 있는 일이지만 아이는 그걸 가끔이라고 말하는구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그냥 기다리는 게 익숙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그는 문틈 너머로 방 안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방은 차가웠습니다. 굳이 손을 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보일러가 한참 꺼져 있었을 때만 나는 싸한 공기, 창문 틈으로 겨울 바람이 스미는 집 특유의 적막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낮은 상 위에는 식은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물이 반쯤 남은 컵이 보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빨래가 마르다 만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하루 종일 혼자 있었을 법한 방. 사람이 살고는 있는데 따뜻하다는 느낌은 없는 방. 태욱은 그걸 보는 순간 미간을 아주 조금 좁혔습니다. 처음 여기 올라올 때만 해도 그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9달이나 병원 연락을 피한 사람이면 적어도 무책임한 데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아이가 서 있고 그 뒤에 보이는 차가운 방 안 풍경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자 그 마음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화보다 먼저 이 집안에서 대체 어떤 시간이 흘러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지요. 태욱이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있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이번엔 아이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쥔 손에 힘만 조금 더 들어갔지요. 그걸 본 태욱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무서웠냐고 묻는 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이 아이는 지금도 충분히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태욱 얼굴을 보다가 아주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안경, 턱, 셔츠 단추를 지나 옷깃 안쪽으로 살짝 비친 은색 체인까지. 태욱은 아이 시선이 어디에 멈췄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셔츠 안으로 넣어두었다고 생각했던 목걸이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조금 밖으로 나온 모양이었지요. 아이는 그걸 뚫어지게 보더니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말끝에 태욱 손끝이 먼저 굳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목걸이 차셨네요. 그 순간 태욱은 진짜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저 눈에 보인 걸 그대로 말한 것뿐이었지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 계산 없는 말은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바로 찌르니까요. 아이는 태욱의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목걸이를 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 있는데. 태욱 손이 반사적으로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차갑고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길거리 상점에서 흔히 팔던 싸구려 은목걸이. 얇은 체인에 작은 타원형 펜던트. 닳고 긁혀서 반짝임도 거의 없고 이제는 자세히 봐야 은색인지 알 정도로 빛이 죽은 물건. 누가 봐도 대단할 것 없는 목걸이였어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날짜 하나와 이름 2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날짜와 이름이 다르면 아무 의미 없는 물건. 그는 오래도록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비슷한 목걸이쯤이야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이건 그저 흔한 싸구려 은목걸이에 불과하다고. 그래야만 버티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어린아이의 한마디에 심장이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걸까요? 태욱은 가까스로 평소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목걸이는 흔해. 그 말은 분명 차갑게 하려던 말이었는데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어른 말을 의심해서라기보다 정말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맨날 만져요. 태욱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엄청 소중한 거래요. 소중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욱 가슴속 어디선가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시선을 돌려 방 안을 다시 보았지요. 낮은 상, 식은 밥, 얇은 이불, 그리고 엄마 대신 문을 열어준 아이. 그제야 그는 이 집의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른 하나가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가 기다리며 버티는 하루였겠지요.
태욱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도 조용히 그를 보고 있었고요. 그 짧은 침묵 사이에 낯선 사람과 낯선 아이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니? 아이는 금방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낯선 어른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얼굴이었지요. 태욱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혼내려는 게 아니다. 그 말에 아이는 그를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찬 공장이요. 어디 반찬 공장? 아이는 문 안쪽을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엔 낡은 청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퍼가 조금 벌어진 틈 사이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삐죽 보였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방에 종이 있어요. 태욱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선 채 찬 공기를 한번 길게 삼켰지요. 그 종이 한 장이 그저 일터 주소가 적힌 메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얇은 종이 너머에 오래전 덮어둔 시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그는 그저 병원비를 받으러 온 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선 어린아이와 그 아이가 가리킨 낡은 목걸이 때문에 그는 이미 처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빛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 아이 얼굴과 태욱 손등 위에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욱은 그 빛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시간이 조용히 눈을 뜨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안쪽에 서 있는 아이와 그 아이가 가리킨 목걸이, 그리고 낡은 청가방 틈으로 보이던 종이 한 장이 자꾸만 눈앞에 겹쳐졌지요. 처음 이 집에 올라올 때만 해도 그는 밀린 병원비와 연락을 끊은 보호자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돈보다 먼저 이 집안에서 어떤 하루가 흘러왔는지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문고리를 꼭 쥔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문을 닫아버리지는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강태욱은 그 작은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종이 내가 좀 봐도 되겠니? 아이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욱은 문턱을 넘지 않은 채 몸만 조금 숙여 가방 틈에 끼어 있던 종이를 꺼냈지요. 기름 자국이 밴 듯한 구겨진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엔 반찬 공장 이름 하나와 주소가 적혀 있었고 글씨는 급하게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새벽에 돌아와 겨우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허둥지둥 나가며 적어둔 사람의 글씨 같았어요. 그는 그 종이를 한 번 보고 아이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일하니? 네. 매일? 거의요. 아프신 데는 없고? 아이는 이번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손이 맨날 아파요. 그 말이 강태욱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손이 맨날 아프다. 어른들은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괜찮다, 할만하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런 말로 버팁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삶을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었어요. 손이 맨날 아프다고요. 그 말 앞에서 강태욱은 괜히 목이 메는 걸 느꼈고 그런 감정을 들킬까봐 시선을 잠깐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박민석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태욱은 복도 쪽으로 몸을 돌리며 낮게 불렀지요. 민석 씨. 몇 초 뒤 계단 아래에서 민석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욱은 아이가 듣지 않게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근처 편의점 있으면 따뜻한 죽이랑 우유, 빵 좀 사서 가져오세요. 핫팩도 있으면 같이요. 민석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원장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욱은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역시 그 말을 다 들었는지 조금 놀란 얼굴이었어요. 방금까지 무서운 줄만 알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먹을 걸 사오라고 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그는 괜히 더 무뚝뚝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배고프면 먹어. 병원비랑은 상관없으니까. 아이는 말없이 그를 보다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태욱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는 그냥 시선을 돌린 채 손에 쥔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문 꼭 잠그고 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몇 걸음 물러났고 아이는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녹슨 철문은 천천히 닫히며 얇은 틈 하나만 남겼고 그 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도 강태욱은 이상하게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는 굳어 있었고 내려갈 때는 무거웠지요. 마음 한가운데에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얹힌 것처럼 걸음을 뗄 때마다 가슴도 같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돌아왔을 때 강태욱은 이미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따뜻한 죽, 우유, 카스텔라, 작은 핫팩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그걸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 집 앞에 두고 오세요. 아이 혼자 있으니 문 열게 하지 말고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계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강태욱은 차에 올라타 메모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반찬 공장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그 종이가 손안에서 바스락거렸지요. 별거 아닌 종이 한 장인데도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갑니다. 민석이 운전석에 앉자 강태욱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입력했고 차는 곧 낡은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병원 주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한 대로 대신 금이 간 보도블록이 이어졌고 번듯한 상가 대신 오래된 철제 간판들이 바람에 덜컹거렸어요. 겨울 햇빛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골목 안쪽은 벌써 해가 기울기 시작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욱은 차창 밖을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냄새 하나가 코끝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젖은 박스 냄새, 칼에 잘린 무 냄새, 소금물에 절인 배추 냄새, 뜨거운 김과 사람들 땀이 뒤섞인 오래 버틴 사람들 곁에서만 나는 생활의 냄새. 그 냄새는 지금 차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겐 너무 선명했어요. 기억이란 게 원래 그렇지요. 아주 오래 묻어둔 줄 알았는데도 어떤 냄새 하나, 어떤 말 한마디면 순식간에 살아나 버립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공장까지 직접 들어가실 겁니까? 강태욱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보고 와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보호자가 불쾌해하면. 그 말 끝에 강태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불쾌할 사람이라면 진작 병원 전화라도 받았겠죠. 말은 차갑게 했지만 정작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움직이는 건 화가 아니라는 걸요. 병원비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앞에 서 있는 건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목걸이 차셨네요. 우리도 똑같은 거 있는데.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차는 곧 공장 밀집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건물 앞에는 플라스틱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건물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큰 솥이 보였고 어느 쪽에선 트럭이 후진하는 삐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요. 민석이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여기입니다. 강태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어요. 두꺼운 앞치마를 두른 여자들, 고무장갑을 낀 채 박스를 나르는 손들,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쪼그려 앉아 채소를 다듬는 사람들. 누가 봐도 쉬운 일터는 아니었습니다. 차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도 그는 바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괜한 기대였다가 또 한 번 자기 마음만 흔들릴까 봐서였지요. 아니라고 단정하면 편할 텐데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 가장 두려운 쪽에서 더 오래 멈추곤 합니다. 그는 차 문을 열기 전까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깥엔 분명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은 그가 병원에서 찾아 헤매던 보호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병원비를 따지러 왔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어디선가 물을 써는 칼소리가 탁탁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희한하게도 사람 마음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공장 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나오더니 쌓여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위생모와 마스크, 고무 앞치마에 가려져 그저 마른 체구의 여자 하나가 허리를 굽힌 채 박스를 옮기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강태욱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어깨는 앙상했고 손목은 가늘었어요. 그런데 그 가느다란 몸으로 자기 몸집만 한 플라스틱 박스를 끌어안고 힘겹게 중심을 잡으면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엔 피곤이 짙게 깔려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요. 그 얼굴을 선명히 본 것도 아니었는데 강태욱은 가슴 한쪽이 갑자기 저려 오는 걸 느꼈습니다. 왜지?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었어요. 닮았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아는 사람 같다는 말로도 모자란 이상한 기분. 살아온 결이 너무 고단해서 한눈에 봐도 오래 버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직원이 부르는 소리에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한서윤 씨, 이쪽 먼저 빼요. 한서윤. 그 이름이 강태욱 귀에 박혔습니다. 여자는 네 하고 대답하더니 곧바로 또 허리를 굽혀 박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목 언저리에서 뭔가가 아주 잠깐 햇빛을 받았어요. 작고 다른 은빛 하나. 강태욱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한서윤 씨, 일하러 왔지 정신 팔러 왔어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공장 안쪽을 쩍 갈랐습니다. 강태욱은 걸음을 멈춘 채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소리의 주인은 56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앞치마를 둘러맨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체구는 크지 않아도 분위기는 사나웠어요. 오래 사람을 다뤄본 사람 특유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일손 하나로 먼저 보는 눈빛 말입니다. 한서윤은 막 들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변명도 하기 전에, 이유를 말하기도 전에 몸에 밴 사람처럼 먼저 죄송하다고 했지요.
반장은 그게 더 못마땅한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지금 배추물 빠지는 시간 놓치면 오늘 일 다 꼬이는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긴 뭘 바로 해. 아까부터 손이 왜 이렇게 굼떠? 애 키우는 사람들은 집 걱정 끌고 와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그 말에 공장 앞 몇몇 사람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이런 말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다들 모른 척 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강태욱은 그 장면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한서윤은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무거운 걸 들 때 사람은 티가 나지요. 어깨가 먼저 긴장하고 손목엔 힘이 들어가고 허리는 버티려 하고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더 굳어집니다. 그 작은 체구로 서윤은 자기 몸집만 한 플라스틱 박스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팔에 힘줄이 잔뜩 섰고 장갑 끝으로 보이는 손등은 군데군데 붉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인지 칼에 스친 흔적인지 오래 일한 손에서만 보이는 상처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요. 강태욱은 그 손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손을 봐왔습니다. 아픈 사람의 손, 늙은 사람의 손, 버티는 사람의 손. 그런데 서윤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눈에 남았어요. 다친 손이라기보다 쉬지 못한 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반장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서윤 씨, 거기만 멍하니 보지 말고 이리 와요. 손 느린 것도 서러운데 정신까지 팔면 어떡해. 서윤은 박스를 내려놓고 얼른 달려갔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엔 이미 지친 기색이 짙었지만 입으로는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맨날 금방이래. 금방이래 놓고 늘 제일 늦어. 오늘도 애 핑계 대려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서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지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침에도 전화했잖아. 애가 혼자 있으니 조금만 빨리 끝내면 안 되냐고. 여기 다 사정 없어서 일하는 줄 알아요? 강태욱의 눈빛이 그 순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를 혼자 두고 온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알면서도 더 빨리 못 오느냐고, 왜 정신이 없느냐고, 왜 손이 느리냐고 서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강태욱은 그 짧은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불편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자꾸 죄송하다고만 말하게 될 때가 있지요.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해야만 그 자리를 겨우 버틸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지금 서윤이 딱 그랬습니다. 반장은 성이 덜 풀린 얼굴로 서윤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서윤 씨, 내가 한두 번 말해요? 여기 일하려면 집안 사정은 집에 두고 오라고 했잖아. 얼굴에 다 써붙이고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래. 그러니까 내가 그 말 좀 그만하랬지. 반장은 말끝마다 사람을 찔렀습니다. 크게 욕을 하진 않았어요. 더 무서운 건 그런 거였습니다. 막말 대신 사람이 제일 작아지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건 말이에요. 반장은 주변 눈치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번엔 아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큰 소리보다 그런 말이 더 무서울 때가 있지요. 한서윤 씨, 내가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요.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생기면 다음 주부터는 자리 없어요. 그 말에 서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오늘 품삯이 끊기면
아이 약값부터 막힌다는 걸 그 한마디만으로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반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런 식이면 오래 못 버텨요. 그 말에 서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빛에 놀람이 스쳤지요. 반장님, 그 한마디가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반장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왜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여기 자선단체 아니에요. 다들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예요. 공장 안은 갑자기 더 조용해졌습니다. 칼질 소리도 박스 끄는 소리도 다 잠깐씩 엇박이 나는 것처럼 들렸지요.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시선을 피하는 건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괜히 같이 약해 보일까 무서워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윤은 결국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까지만은 나가면 안 됩니다. 내 병원도 가야 하고요. 다음 주까지만 아니 이번 달까지만 버티게 해주시면. 반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 또 병원? 그 애는 맨날 아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태욱의 손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을 떠올렸지요. 또 병원이냐?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 돈도 없으면서 왜 아이를? 말은 다 달라도 사람을 찌르는 방식은 늘 비슷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지요. 그게 더 애처로웠습니다. 반장은 숨도 돌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애 아픈 거 안쓰러운 거랑 별개로 일을 하려면 일을 해야지.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윗사람한테 뭐라고 보고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왜 맨날 반복돼요? 그때 서윤 손에 들려있던 플라스틱 통 하나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놀란 서윤이 급히 붙잡았지만 안에 들어있던 무채 몇 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반장은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봐요. 정신이 여기 없잖아. 서윤은 급히 쪼그려 앉아 떨어진 무채를 주워 담았습니다. 작은 등이 잔뜩 구부러졌고 가늘게 묶인 머리카락 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태욱 눈앞에 전혀 다른 장면 하나가 겹쳐졌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가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엎어진 무언가를 주워 담고 있던 오래전의 풍경이었어요. 차가운 바닥, 사람들 발소리, 서둘러 담아야 했던 손, 그리고 누구 하나 대신 나서주지 않던 순간 강태욱은 무심코 손을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목걸이 펜던트가 단단하게 눌렸어요. 반장은 여전히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만 주어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서윤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깝습니다. 그 짧은 말에 반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까우면 실수하지 말았어야지. 서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아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 끝까지 빨개진 게 보였어요. 창피함과 서러움이 사람을 어디까지 작게 만드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원장님. 하지만 그는 듣지 못한 것처럼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목 언저리에 숨겨져 있던 체인이 아주 잠깐 앞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은 작은 펜던트 하나가 짧게 번쩍였지요. 그건 분명 흔하디흔한 싸구려 은빛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강태욱에겐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아까부터 한 번도 제대로 가라앉지 않고 있었지요. 눈앞에선 사람이 함부로 눌리고 있었고
그 사람 목엔 자신이 20해 넘게 버리지 못한 것과 너무 닮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먼저 해야 할 말은 당신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목걸이보다 먼저 너무 오래 혼자 버틴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강태욱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공장 안이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칼질하던 손이 잠깐 멈췄고 박스를 옮기던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지요. 반장은 처음 보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말끔한 코트 차림, 태 없는 안경,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서늘한 눈빛까지 누가 봐도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반장이 먼저 얼굴을 굳혔습니다. 누구세요? 강태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무채를 먼저 보고 고개 숙인 채 그걸 주워 담고 있는 한서윤을 한 번 더 본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지금 사람 대하는 방식이 지나칩니다. 반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나쳐요? 우리 직원 교육하는데요? 강태욱은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생각보다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못 들은 척 손을 움직이면서도 사실은 모두 귀를 이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지요.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다들 눈치를 보며 지나가거든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본인만 피곤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장은 금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의 일터 와서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 사람 한두 번 이런 거 아닙니다. 늘 정신이 없어요. 일은 늦고 실수는 많고 내가 사정을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요? 강태욱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아신다면서 더 조심하셨어야죠. 반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욱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아이를 혼자 두고 온 것도 알고 계셨고 병원 다니는 사정도 들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사람을 더 몰아붙이셨잖습니까? 반장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이 고스란히 돌아올 줄은 몰랐던 얼굴이었지요. 지금 훈계하러 오셨어요? 훈계는 아닙니다. 강태욱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부로 눌러도 되는 사람처럼 대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에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던 한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기 편에 서서 저런 말을 대신해 준 게 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반장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곧 더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여기 와서 괜히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이 사람 일 못하면 우리도 곤란해서 그러는 거예요. 강태욱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 높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저분이 일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사람 하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는 건지 여기 계신 분들 표정만 봐도 알겠네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진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답이었어요. 반장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사정도 모르면서 참 쉽게 말하네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참고 산다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예외로 둬야 하죠? 강태욱의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외로 두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대하자는 거죠. 그 말엔 더 붙일 설명이 없었습니다. 공장 안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고
반장은 더는 같은 기세로 말을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서윤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첫마디를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사과로 꺼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욱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방금까지 모욕을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 탓을 하는 순간이라는 건 듣는 사람을 이상하게 더 무겁게 만들지요. 반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그만하시죠.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욱은 반장을 보고 있었지만 그 말은 마치 서윤에게 더는 고개 숙이지 말라고 대신 전해주는 말처럼 들렸지요. 반장이 성난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대체 누구신데 자꾸. 강태욱은 그 순간 자신이 왜 이토록 화가 나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목걸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눈앞에서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만 죄송하다고 말하고 끝내 고개를 더 숙이려는 모습이 너무 오래된 어떤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장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작업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도윤종합병원 원장입니다. 그 순간 공장 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반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살짝 빠졌고 한서윤의 눈빛도 크게 흔들렸지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곧바로 따라온 두려움까지. 병원비를 내지 못한 보호자 앞에 병원장이 직접 와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쉽게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원장님이 여기 왜? 한서윤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대신해 말해준 사람이 하필 병원장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순간에 더 작게 만들고 있었지요. 강태욱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더 눌렀어요. 병원 얘기는 지금 당장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바로 몰아붙이진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던 거지요. 강태욱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채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물었습니다. 손 많이 다치셨습니까? 서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지 않았습니다. 고무 장갑 끝으로 드러난 손등은 벌겋게 갈라져 있었고 손목 안쪽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흔적도 남아 있었거든요. 강태욱은 그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윤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목 안쪽에 숨겨져 있던 은목걸이가 앞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작고 낡은 타원형 펜던트 하나가 햇빛을 받으며 짧게 빛났지요. 강태욱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아까 공장 문 앞에서 얼핏 본 것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얇은 체인, 다른 은빛, 펜던트의 모서리까지 너무 비슷했어요. 아니,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가 겨우 멈췄습니다. 심장은 다시 아까 다세대 주택 문 앞에서처럼 거칠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먼저 해야 할 말은 당신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목걸이보다 먼저 너무 오래 혼자 버틴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반장은 그 분위기를 알아채고도 애써 모른 척 말을 붙였습니다. 원장님, 일단 안쪽에서 말씀 나누실래요? 여기 서 계시면 너무 괜찮습니다. 강태욱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서윤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그 목걸이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강태욱의 질문이 떨어지자 한서윤은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저 작은 은목걸이 하나만은 누가 뭐라 해도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처럼요. 공장 안은 아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반장도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심지어 박민석까지도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병원장이 왜 자기 목걸이를 묻는지, 왜 자꾸 그 펜던트만 바라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반장이 먼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원장님, 그건 그냥 싼 목걸이예요. 오래 차고 다녀서 그렇지 별거. 여쭙는 건 저분께입니다. 강태욱의 말은 짧았지만 딱 잘라졌습니다. 반장은 입을 다물었고 서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뜬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있던 거라서요. 원래부터 제 목에 있었대요. 강태욱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주신 건 아닙니까? 서윤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보육원. 그 두 글자가 강태욱 가슴 안쪽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공장 안 어디선가 칼끝이 도마를 스치는 소리가 짧게 났다가 다시 멎었고 사람들은 일하는 척하면서도 다 귀를 이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지요. 강태욱은 서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서윤 손이 반사적으로 목 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건 거절이라기보다는 겁이 난 사람의 본능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왜요? 그 물음엔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말 모르겠다는 뜻뿐이었지요. 병원비를 내지 못한 보호자 앞에 병원장이 직접 와 있고 그 병원장이 방금 자기 편을 한번 들어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목걸이까지 보여달라고 하니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강태욱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무 말이나 꺼냈다가는 오히려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천천히 자기 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너무도 익숙한 동작이었지요. 작고 낡은 타원형 은펜던트. 닳고 긁혀 반짝임도 거의 죽어 있었고 손때가 베어 있어 금속이라기보다 오래 붙들고 산 기억 하나처럼 보이는 목걸이였습니다. 서윤의 눈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너무 비슷했으니까요. 얇은 체인도 타원형 펜던트도 다른 모서리도 오래 만진 흔적까지 비슷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반장조차 그제야 헛기침을 하며 입을 다물었지요. 강태욱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걸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기 목에 걸린 것과 태욱 손안의 펜던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낯익음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표정이 있지요. 믿을 수는 없는데 그냥 넘길 수도 없는 얼굴. 지금 서윤이 딱 그랬습니다. 강태욱은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한 채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뒤를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뒤요? 네. 날짜나 이름 같은 게 새겨져 있는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 얼굴에 아주 짧은 당황이 스쳤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들은 사람의 멈춤이었어요. 예전에 본 적은 있는데 잘 안 보였습니다. 너무 달아서요. 그 말에 강태욱 심장은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펜던트를 목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몸 가까이에 오래 지니고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요. 목걸이는 그녀 손 안에서 아주 작게 흔들렸고 그걸 보는 강태욱의 시선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빛을 받아야 글자가 보일 것 같아 몸을 조금 틀었고 겨울 햇빛이 다른 음표면 위에 가늘게 내려앉았습니다. 반짝임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흠집과 손때 밴 자국들 사이로 무언가 새겨져 있던 흔적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습니다. 날짜는 잘 모르겠고 그 순간 강태욱이 거의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그 기색을 눈치채고 급히 차 안에 있던 작은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강태욱은 그걸 직접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석에게 조금 가까이 비춰달라고 손짓했지요. 그는 차라리 글자가 끝까지 보이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이대로 달아서 읽히지 않으면 아직은 아니라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해서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결국 제일 알고 싶은 쪽으로 눈이 먼저 갑니다. 강태욱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윤 손바닥 위의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펜던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지워진 줄 알았던 각인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오래된 날짜 하나,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자 둘. 강태욱의 손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서윤은 그 글자를 끝까지 읽기보다 먼저 강태욱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도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자기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하나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지요. 강태욱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눈앞이 순간 뿌옇게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목걸이, 같은 다른 흔적, 그리고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오래된 글자들. 그는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다 차마 바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서윤이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강태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 목소리가 다시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물음에 강태욱은 한참 만에 겨우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서윤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지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 지친 사람의 눈인데도 이상하게 꺾이지 않은 빛, 오래 참은 사람 특유의 단단함.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떤 결이 그 얼굴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그 얼굴에서 한 사람을 보았고 동시에 너무 오래 잃어버렸다고 믿어온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기 목걸이도 뒤집었습니다. 그 안쪽엔 수십 년 동안 손끝으로만 더듬어온 날짜와 이름이 다른 채 남아 있었지요. 박민석이 불빛을 조금 더 가까이 비추었습니다. 두 개의 펜던트가 나란히 겨울빛과 손전등 불빛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흠집도 조금씩 다르고 다른 자국도 달랐지만 각인이 있는 자리와 글자의 흐름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강태욱의 심장만 유난히 크게 뛰고 있었어요.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는지, 조금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도 한 가지 감정만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대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20회 넘게 찾아 헤맨 어떤 답이 이 낡은 반찬 공장 한복판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손바닥 위에 펜던트와 강태욱 얼굴만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욱은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조차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두 개의 낡은 은목걸이가 겨울빛 사이에서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고 강태욱은 그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 속에서 끝내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태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매달린 낡은 펜던트가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한서윤은 그 목걸이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지요. 왜 병원장이 자기 목걸이 하나를 보고 저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왜 그 눈빛이 갑자기 낯설 만큼 무너져 내리는지 서윤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장 안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장조차 더는 함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지요. 결국 강태욱이 먼저 민석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비워주시죠. 민석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반장을 포함한 공장 사람들도 하나둘 시선을 거두며 뒤로 물러났지요. 그래도 완전히 멀어지진 못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귀를 기울이진 않았지만 이 공장 한복판에서 지금 무언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한서윤은 여전히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한 발짝만 더 가까이 다가섰다가 곧 멈췄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멀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지요. 목걸이 뒤를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손바닥을 천천히 펴보였습니다. 손등엔 일하면서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지만 그 손바닥 한가운데 놓인 펜던트는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럽게 보호받고 있었지요. 강태욱은 자기 목걸이도 뒤집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두 개의 펜던트가 나란히 놓였고 달아 희미해진 글자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날짜 하나, 그리고 그 아래 거의 지워질 듯 희미한 두 이름. 태욱, 서윤. 강태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수천 번은 더듬어 보았고 술에 취한 날도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그 이름만은 절대 잊지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와 똑같은 글자가 한서윤 손안에 있었습니다. 서윤 씨. 강태욱의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서윤이었습니까? 한서윤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성은 들어갈 때 붙여준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강태욱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 더는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는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목걸이는 내 딸과 나눠 가진 겁니다. 한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길거리 상점에서 같은 걸 2개 샀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하나는 내 딸에게 걸어주려고. 그 순간 서윤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태욱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믿기 어려운 말을 들은 사람 특유의 멈춤이었지요. 강태욱은 한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평생 단정하게만 말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문장 사이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서윤이었습니다. 그때 넌 5살이었고 내가 늘 목에 이걸 걸어줬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날짜와 이름까지 새겨 넣었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목걸이와 강태욱을 번갈아 보더니 믿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강태욱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5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 철거 통보를 받았고 짐을 싸서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너는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밀리고 짐이 쏟아지고 정신없이 뒤엉키는 사이에 내가 내 손을 놓쳤습니다.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있는 사람처럼 손가락 끝이 작게 떨렸어요. 처음엔 바로 찾을 줄 알았습니다. 골목을 뒤지고 파출소에 신고하고 보호소며 병원이며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널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한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자기 안에서 굳혀둔 어떤 믿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얼굴이었지요. 아니에요. 서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럼 왜 아무도 안 왔어요? 왜 아무도 날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 강태욱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건 분노라기보다 너무 오래 품고 살아서 이제는 차갑게 굳어버린 상처의 말이었지요. 강태욱은 한참 만에야 대답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찾았습니다. 그런데 널 찾지 못했어요. 보호소에도 없었고 파출소에도 없었고 이름도 기록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버텼습니다. 한서윤은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플 때도 무서울 때도 생일날에도 늘 똑같았다고요. 처음엔 누군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기다림이 더 창피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버려졌다고 믿는 편이 덜 아팠다고요.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강태욱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더듬듯 이어갔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도 커서 나와서도 한 번도 누가 나를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들 날 잊은 줄 알았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태욱은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모든 변명과 버팀목이 그 한마디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가엔 이미 물기가 번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 사과는 너무 늦었지요. 너무 늦어서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살아온 시간을 조금도 덜 아프게 하진 못할 거다. 그걸 안다. 그래도 한 번만 말하게 해다오. 나는 너를 찾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한서윤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아직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손에 쥔 펜던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다른 금속 위에 새겨진 이름이 오늘따라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뜻을 몰랐던 이름, 그냥 오래된 장신구쯤으로만 여겼던 그 각인이 갑자기 자기 인생의 시작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정말 서윤이었다. 강태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불렀다. 내 엄마 성을 따를지 내 성을 따를지 정하지도 못한 채 그냥 서윤이, 우리 서윤이 그렇게만 불렀다. 서윤 눈가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줄기 눈물이 마스크 위로 떨어지기 전 강태욱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눈물보다 저 눈물이 더 미안한 사람처럼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장 밖에선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잠깐 들렸고 안쪽에선 누군가 고무장갑을 벗는 바스락거림이 났지만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지요. 마치 이 작은 공간만 시간이 따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전 갑자기 믿을 수가 없어요. 안다. 지금 당장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겠어요. 강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겨우 다시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내가 나를 바로 믿지 못해도 괜찮다. 미워해도 괜찮다. 그런데 제발 내가 널 찾지 않은 사람이라고만은 생각하지 말아다오. 한서윤은 울음을 참듯 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이었고 여전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완전히 닫혀있진 않았어요.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생긴 듯한 얼굴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서윤이 문득 시계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 강태욱도 그 순간 같이 멈췄습니다. 서윤은 곧장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닦을 틈도 없었어요. 지아가 집에 혼자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공기 속에 떠있던 모든 감정이 현실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시간이 깨어나고 아무리 큰 진실이 드러나도 오늘 저녁 집에 혼자 있는 아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한서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오히려 더 믿기 어려운 사람처럼요. 강태욱은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말보다 그 아이부터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한서윤의 눈빛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음을 다 삼키지 못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강태욱은 그 작은 끄덕임을 보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너무 늦었다고만 믿었던 어떤 시간이 조금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공장을 나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겨울 해는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길도 이제는 더 빨리 어두워지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한서윤은 강태욱보다 반걸음쯤 앞서 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오래 묻어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도 막상 공장 문을 나서고 나니 둘 다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서윤은 몇 번이나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울음을 겨우 눌러둔 사람처럼 숨이 자꾸만 짧아졌고 강태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지금 그 어떤 말도 서윤이 살아온 시간을 단숨에 위로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아주 조용히 한마디만 했지요. 지하부터 봅시다. 그 말에 서윤은 한참 뒤에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민석도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운전만 묵묵히 하면서
백미러를 한 번 더 보는 정도였지요. 뒷좌석에 앉은 서윤은 두 손을 모아 쥔 채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지요. 지금 서윤이 딱 그랬습니다. 강태욱은 그런 그녀를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아까 만졌던 목걸이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20해가 넘도록 손에서 놓지 못했던 물건 하나, 그리고 20해가 넘도록 만나지 못했던 사람 하나. 그 두 가지가 하루 안에 한꺼번에 돌아올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차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추자 서윤은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태욱도 말없이 뒤를 따라갔지요. 녹슨 철문 앞에 서자 서윤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아야, 엄마 왔어.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급히 다가왔고 문은 금방 열렸습니다. 지아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작은 몸을 그대로 안겼어요. 엄마.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깊이 저미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한 손으로는 등을 쓸어내리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자꾸만 만졌지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는 다 나오지 못했지만 그 손길에 이미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아는 문 밖에 서 있는 강태욱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아까 한번 본 얼굴이라 처음처럼 겁먹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대신 엄마 눈가가 젖어 있는 걸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울었어? 서윤은 얼른 웃으려 했지만 그 웃는 얼굴이 오히려 더 울 것처럼 보였지요. 아니야. 바람 불어서 그래. 아이들은 다 알면서도 어른들 거짓말을 그냥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지아도 그랬어요. 더 묻지 않고 엄마 손만 꼭 잡았습니다. 그때 문 옆에 놓인 편의점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민석이 두고 갔던 죽과 우유, 빵, 핫팩이 들어있던 봉투였지요. 지아가 그걸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까 왔던 아저씨가 놓고 갔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고 강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생색처럼 들릴까 봐서였지요. 한참 망설이던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에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강태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빠른 건 아닌지 잠시 생각하는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지아가 먼저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그렇게 하는 순간 거절하는 게 더 어색해졌어요. 강태욱은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달랐어요. 사람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 똑같은 방도 조금 덜 쓸쓸해 보이는 법이니까요. 서윤은 급히 상위를 정리하고 편의점 봉투에서 죽과 빵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죽뚜껑을 여니 희미한 김이 올라왔고 그제야 방 안에도 조금 사람 사는 기운 같은 것이 퍼졌지요. 지아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앉아 있다가도 숟가락을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먼저 먹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먼저 엄마를 챙기는 말은 듣는 사람 마음을 참 쉽게 무너지게 하지요. 강태욱은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아주 천천히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야.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혼자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 아이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 말뜻을 다 알아들은 건 아니었겠지만 어른 목소리 안에 담긴 진심은 아이들이 더 빨리 알아보지요. 지아는 잠깐 엄마를 보고 다시 강태욱을 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요? 강태욱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다. 그 말에 지아는
금방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처럼 조용히 숨부터 놓았지요. 그 작은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방 안 공기를 조금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서 숟가락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은 다 믿을 수 없고, 아직은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직은 마음 둘 자리를 잘 모르겠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강태욱은 그런 서윤을 보면서도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당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윤이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병원장으로 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하 치료부터 다시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뭔지, 그건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서윤은 바로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미안하게 들리는 사람처럼 입술만 떨렸지요. 강태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다시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 감당하게 둔 것도 미안합니다. 그 사과는 병원장으로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겨우 꺼낸 사과였지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말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겠어요. 강태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그런데 서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찾지 않은 건 아니었다는 말은 믿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강태욱 눈가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그는 평생 참고 산 사람처럼 그 순간에도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무너졌지요. 그거면 됐다. 그 짧은 말 안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두 어른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는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이는 이상하게 지금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죽을 한 숟갈 떠먹다가 문득 자기 목걸이를 만지더니 강태욱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정말 신기하다는 얼굴로 말했지요. 진짜 똑같아.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잠깐 웃었습니다. 큰 웃음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하루 안에 벌어졌으니까요. 그저 울음 끝에서 겨우 건져 올린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욱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서윤이 더 힘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나가기 전 방 한쪽 구석에 있던 작은 전기난로를 조용히 켜고 아이 신발 옆에 새 핫팩을 2개 더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아주 잠깐 돌아보았지요. 낡은 방 안, 죽을 떠먹는 지아, 고개를 숙인 채도 자꾸만 딸을 먼저 챙기는 서윤. 그 평범하고 가난한 풍경이 그에겐 이상하게도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강태욱은 문턱을 나서기 전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서윤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한참 뒤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무게 안에 아주 작은 온기가 섞여 있었지요. 며칠 뒤 지아는 다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반찬 공장을 당장 그만두지 않아도 되도록 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결되었고 밀린 병원비 역시 지원 절차를 밟게 되었지요.
강태욱은 그 낡은 다세대 주택을 오가는 길을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하루아침에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한순간에 메워질 리도 없었지요. 서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강태욱도 함부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 사람은 조금씩 같은 식탁에 앉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죽을 먹고, 어느 날은 따뜻한 국을 나눠 먹고, 또 어느 날은 지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함께 먹었지요.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던 삶에도 작은 불빛 하나쯤은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건 그런 작고 평범한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들 마음에도 조용한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마주한 마음처럼 오늘의 하루도 작은 위로 하나 품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